엄마, 엄마가 왜 여기 있어? 경비에게 끌려가던 간병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었습니다.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쓰고 마지막으로 매달릴 곳이 이곳뿐이었어요. 그때 문 너머로 나타난 여자의 얼굴. 어머니와 한치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7층 난입자, 정신 이상 증세 보입니다. 그 순간 지은의 주머니에서 작은 것 하나가 빠져나와 이사장의 구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것을 본 이사장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지은의 눈이 떠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몸이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였어요. 반지하 원룸 천장에는 누런 곰팡이가 번져 있었고 장마철마다 조금씩 넓어지는 그 얼룩을 지은은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올려다보았습니다. 세수할 온수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쓱쓱 문지르고 옷걸이에 걸린 간병인 유니폼을 끌어입었는데 코끝에 시큼한 냄새가 확 끼쳤어요. 어제 환자가 토한 것을 닦아내며 뱃 냄새가 빨래를 해도 빠지질 않았습니다. 지은은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지퍼를 올려 잠갔습니다. 냄새를 가릴 여분의 유니폼 같은 건 없었어요. 출근길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하나는 아침, 하나는 점심. 그런데 계산대 앞에서 가격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지은은 한참을 서 있다가 삼각김밥 하나를 조용히 선반에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병원 지하 하청업체 사무실에서 오늘 배정을 받았습니다. VIP 병동 309호. 옆에 있던 선배 간병인이 눈을 크게 뜨며 지은의 팔을 잡아당겼지만 지은은 고개만 끄덕이고 가방을 들었어요. 까다롭기로 소문난 환자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정을 거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309호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냄새나니까 손부터 다시 씻고 와. 재벌가 며느리라는 그 환자는 지은의 얼굴도 채보지 않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손을 다시 씻었어요. 비누 거품을 손톱 끝까지 꼼꼼히 문질렀습니다. 그 뒤로는 대소변을 받아내고 등을 닦아주고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드리는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짜증을 부리며 물컵을 쏟아버렸을 때도 지은은 입을 꾹 다문 채 바닥에 엎드려 물기를 닦아냈어요. 점심시간 지은은 비상계단 구석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침에 사둔 삼각김밥 하나를 반으로 나눠 천천히 씹었어요. 반은 지금, 나머지 반은 저녁까지 버텨야 하니까요.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온 문자 한 통이었어요. 밀린 병원비 3개월분 미납, 이번 주 내 납부 없으면 수술 대기 취소. 지은은 화면을 꾹 눌러 껐습니다. 손등으로 눈을 한 번 세게 비볐어요. 울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울면 오후 근무를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간병 도중 선배 간병인이 슬쩍 다가와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야, 309호 보호자가 너 태도 불만이라고 업체에 전화했대. 잘리는 거 아니야?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청업체 팀장에게 불려갔어요. 팀장은 책상 위에 팔짱을 낀 채 지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번만 더 컴플레인 들어오면 바로 계약 해지야. 알아서 해. 해고되면 끝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어머니 약값을 뗄 수가 없었어요. 밤이 되어 야간 당직이 시작됐습니다. 환자 곁에 놓인 접이식 간이 침대에 몸을 누였지만 잠이 오질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펴보았습니다. 밀린 금액 옆에 빨간 글씨로 찍힌 2글자, 최종 통보.
지은은 소리 없이 종이를 다시 구겨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새벽 2시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뛰어가서 환자를 부축해 화장실에 모시고 다시 돌아와 간이 침대에 겨우 몸을 눕혔는데 또 벨이 울렸어요. 이런 밤이 매일이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새벽 교대 시간이 되자마자 지은이 향한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병원 일반 병동, 어머니의 병실이었어요. 일반 병동 복도는 새벽녘이라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간헐적으로 깜빡이는 긴 복도 끝, 어머니의 병실 앞에서 지은은 잠깐 멈춰 섰어요. 유니폼 소매로 얼굴을 한번 훔치고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습니다. 문을 여는 손에 힘을 주었어요. 병실 안은 소독약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어머니 서희정이 누워 있었어요. 이불 위로 드러난 얼굴이 며칠 전보다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두덩이 움푹 꺼진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지은의 가슴 한쪽이 쿡쿡 쑤셨어요. 지은은 침대 옆 세면대에서 수건을 적셔 어머니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식은 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목까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수건이 닿을 때마다 어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을 뜨지는 못했습니다. 이마를 닦아주던 지은의 손이 어머니의 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손을 감싸지는 순간 뼈마디가 손바닥에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50밖에 안 된 손이 이렇게 앙상할 수가 있을까? 공장과 식당과 새벽 배달을 오가며 쉴 틈 없이 움직이던 손이 이불 위에서 힘없이 펴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오늘도 별일 없었지? 밝은 척 웃어보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병실 안을 가늘게 채우고 있었어요. 지은은 병실 구석 접이의자를 끌어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등을 기대자 온몸의 힘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지 않으면 내일 당직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언니, 보고 싶어? 언니 한 번만 보고 싶어? 지은이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눈은 감긴 채인데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꼬대치고는 목소리가 너무 또렷했어요. 가슴속 깊은 데서 짜내듯 올라오는 그 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몸을 앞으로 숙여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감긴 눈 사이로 굵은 눈물이 두 줄기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언니라니, 어머니에게 언니가 있었던 건가? 27년을 함께 살면서 어머니 입에서 언니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은이 어머니의 어깨를 살며시 흔들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어머니가 흐릿한 눈을 간신히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느릿하게 더듬다가 지은의 얼굴에 가닿아 멈췄어요. 그 눈 안에 알 수 없는 감정이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그 둘이 한꺼번에 뒤섞인 것인지 지은은 읽어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왔습니다. 앙상한 손가락이 자기 가슴 쪽을 더듬었어요. 잠옷 안주머니를 한참 헤맨 끝에 작은 것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하트 모양을 반으로 자른 낡고 빛바랜 작은 거울이었어요. 지은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한순간도 품에서 떼어놓지 않던 물건이었지만 뭐냐고 물을 때마다 엄마한테 소중한 거야라는 한마디 뒤에 입을 다물곤 했어요. 어머니가 힘겹게 팔을 들어 지은의 손바닥 위에 그 거울을 올려놓았어요. 부적이야. 엄마 대신 우리 딸 지켜줄 거야. 지은의 손바닥 위에서 거울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뒤집어 보니 세월에 닳아 흐릿해졌지만 또렷하게 남아있는 두 글자가 보였어요.
HJ, 엄마 이름의 영문 이니셜이었어요. 엄마, 이거 왜 나한테 줘? 엄마 거잖아. 평생 갖고 있던 건데. 대답 대신 어머니의 손이 지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뼈밖에 남지 않은 앙상한 손이었지만 그 힘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어요. 마치 이 손을 놓으면 딸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것처럼 있는 힘을 다해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좀 더 잘났으면 너한테 이런 고생 안 시켰을 텐데. 목소리가 갈라졌고 문장 끝은 숨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가 지은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었어요. 평생을 밑바닥에서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면서 딸 하나 키워낸 사람이 무엇이 미안하다는 건지 지은은 목구멍이 뜨겁게 타올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어요. 거칠지만 규칙적인 숨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지은은 거울을 유니폼 주머니에 넣으며 소리 없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잠꼬대 속의 언니,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주머니 속 거울을 꼭 쥐었어요. 차가운 거울 표면이 손안에서 조금씩 체온을 머금어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을 지키겠다고 지은은 소리 없이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어머니 병실 접이 의자에서 목이 뻣뻣하게 굳은 채로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출근 시간 20분 전이었어요. 어머니의 숨소리가 규칙적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지은은 조용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적시고 구겨진 유니폼 매무새를 손으로 대충 펴가며 직원 출입구로 향했어요. 그런데 병원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로비 곳곳에 검은 정장 차림의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고 지하 하청업체 사무실에서는 팀장이 간병인들을 한쪽으로 모아놓고 숨을 몰아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VIP 병동 특별 통제 들어간다. 위에서 지시 내려왔으니까 배정구역 외에는 절대 얼씬도 하지 마. 알았어? 무슨 일이냐고 간병인들이 묻자 팀장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자기도 자세한 건 모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다만 목소리를 한 톤 더 낮추며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서강의료재단 이사장님이 직접 오셨대. 이 병원의 진짜 주인. 간병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서강의료재단이면 한강중앙병원을 포함해 전국의 종합병원 4곳을 거느린 대형 의료재단이었어요. 그 꼭대기에 앉은 사람이 직접 내려왔다는 건 무언가 심상찮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였어요. 하청 간병인과 재단 이사장은 같은 건물 안에 있어도 결코 겹치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지은은 평소처럼 간병 가방을 들고 배정된 병실로 향했습니다. VIP 병동으로 올라가는 복도에서 일단의 무리와 스쳐 지나갔어요. 검은 정장의 경호원 4-5명이 둘러싼 가운데 그 안쪽으로 중년 여성의 옆모습이 언뜻 보였습니다. 어두운 네이비색 재킷에 곧게 선 자세, 그리고 정면을 향한 날카로운 눈빛. 지은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벽 쪽으로 몸을 붙여 길을 비켜주었어요. 경호원 구두 소리가 지은의 옆을 스치듯 지나갔고 일행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선배 간병인이 지은의 팔을 슬쩍 잡아당기며 귓속말을 건넸어요. 이사장님 7층 특별 집무실에 계신다더라. 거기 절대 얼씬도 하지 마. 지은은 고개만 가볍게 끄덕이고 자기 구역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5층 원장실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이수연이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병원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이수연의 뒤로 감사팀 직원 3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줄줄이 따라 들어왔어요. 인사치레를 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수연은 원장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곧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지난 3년간 이 병원의 비급여 진료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같은 규모 병원 평균의 2배를 넘습니다. 거기에 2달 전 재단으로 들어온 익명 제보까지 과잉진료 의혹, 퇴원 환자 가족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민원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단도직입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문장 하나하나에 칼날이 서 있었어요. 병원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답을 찾지 못한 시선이 본능적으로 옆쪽으로 향했어요. 원장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한 남자, 행정원장 조만기였습니다. 조만기가 자리에서 느긋하게 일어났어요. 미리 준비해 온 듯 두툼한 파일 하나를 펼쳐 이수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비급여 진료 항목별 매출 분석, 환자 수 대비 단가, 비교, 인근 병원과의 경쟁 구도까지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였어요. 조만기의 목소리는 능숙하고 침착했습니다. 10년간 이 병원의 곳간을 쥐락펴락해온 사람다운 여유가 묻어났어요. 이수연은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기고 나서야 파일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외부 감사팀이 내일부터 전 부서 장부를 들여다볼 겁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이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감사팀 직원들이 뒤따라 원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병원장이 의자 등받이에 축 늘어졌어요. 넥타이를 잡아 느슨하게 풀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만기는 달랐어요. 원장실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는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복도로 나오자마자 이마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걸음을 옮기는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간 한 땀 한 땀 쌓아 올린 것들이 저 여자의 감사.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뒤통수를 때렸어요. 과잉 진료로 부풀린 수익, 보험 허위 청구, 무기명 채권으로 받고 금고에 쌓아둔 200억 원. 그것들이 전부 장부에 남아 있었습니다. 외부 감사팀이 장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일주일도 못 버틸 것이었어요. 조만기가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아들 조현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조현우가 받았어요. 비상이다. 오늘 밤에 움직여야 해. 조만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비상계단 난간에 2 손을 짚은 조만기의 등이 형광등 아래서 무겁게 굽어 있었어요. 그 시각 지은은 VIP 병동 309호에서 환자의 등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수건으로 등을 쓱쓱 문지르고 체위를 바꿔드리고 더러워진 시트를 교체하는 일을 묵묵히 반복했어요. 복도 저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병원에 어떤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지 지은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래 진료가 끝나고 면회객들이 빠져나간 뒤 한강중앙병원은 야간 조명만 남긴 채 숨을 죽였어요. 이번 병동 복도에는 간호사들의 나직한 발소리만 드문드문 울렸고 VIP 병동에서는 지은이 환자격 간이 침대에서 얕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몰랐어요. 이 병원 지하에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정이 넘은 시각 조현우가 움직였습니다. 지하 1층 전산 서버실 앞 복도는
인적이 끊겨 있었어요. 조현우는 주머니에서 기획실장 신분증을 꺼내 출입 단말기에 갖다 댔습니다. 짧은 전자음과 함께 초록 불이 켜지고 잠금이 풀렸어요. 무거운 철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서자 서버 렉이 양쪽 벽면을 따라 빼곡히 늘어선 차가운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서버 냉각 팬이 돌아가는 낮은 소음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조현우가 향한 곳은 서버실 안쪽 깊숙한 곳에 자리한 별도의 금고였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붙박이로 설치된 중형 금고. 겉보기에는 서버실 비상 장비 보관함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10년간 조만기가 차곡차곡 쌓아온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과잉 진료로 부풀린 수익을 빼돌려 바꿔둔 무기명, 채권 뭉치, 그리고 그 모든 거래 내역이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힌 비리 장부 원본이었습니다. 조현우가 금고 앞에 섰어요. 아버지에게 받은 6자리 비밀번호를 손가락 끝으로 하나씩 눌렀습니다. 마지막 숫자를 누르는 순간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56. 조현우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숫자를 잘못 누른 줄 알고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입력했어요. 또 빨간 불. 조현우의 손끝에 땀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마저 실패한 순간 서버실 전체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어요. 귀를 찢는 듯한 알람 소리에 조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수연 측에서 이미 보안 코드를 변경해 놓은 것이었어요. 감사팀이 도착 당일 병원 내 모든 금고, 잠금을 전면 재설정했습니다. 출입은 막지 않되 금고는 열 수 없게 누가 접근하는지 기록만 남기는 함정이었어요. 경보음은 멈출 줄 몰랐어요. 조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가 다시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었어요. 금고 옆에 벽면 부착식 비상도구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 플라스틱 뚜껑을 뜯어내고 안에서 쇠지렛대를 꺼내 들었어요. 금고 문 가장자리 틈에 지렛대 끝을 밀어넣고 온 힘을 쏟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쇳덩이가 찌그러지는 소리가 경보음에 뒤섞여 서버실 안을 가득 채웠어요. 팔뚝에 핏줄이 붉어질 만큼 힘을 줬습니다. 간신히 금고 문이 손 하나 들어갈 만큼 벌어졌어요. 조현우가 틈 사이로 손을 밀어넣어 가장 먼저 잡히는 것을 끌어당겼습니다. 무기명 채권 뭉치가 담긴 검은 가방이었어요. 가방을 빼내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그 안쪽에 있는 장부 원본까지 꺼낼 시간은 없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보안 요원의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조현우는 채권 가방을 가슴에 꼭 안고 반대쪽 비상통로로 뛰었습니다. 비상등의 초록빛이 도주하는 그의 등을 희미하게 비추었어요. 계단을 두세 칸씩 뛰어내려가는 발소리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병원 밖 주차장에 도착한 조현우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채권은 빼왔는데 장부는 못 꺼냈어요. 금고 문이 겨우 손 하나 들어갈 만큼밖에 안 벌어져서 가방 하나 빼는 게 한계였어요. 보안 요원 발소리가 바로 뒤까지 왔습니다. 조만기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장부. 10년치 비리가 자기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장부 원본이 찌그러진 금고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공포에 짓눌려 아무 판단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조만기는 10년간 이 병원의 뒷골목을 주무르며 단 한 번도 꼬리를 밟힌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5분도 걸리지 않아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완성한 조만기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매수해둔 보안팀장을 시켜 서버실 CCTV를 삭제하고 야간 간병 일지의 담당자를 한지은으로 바꿔치기한 뒤 지은의 사물함에서 빼낸 일회용 장갑 한 짝을 금고
앞 바닥에 배치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필 그날 밤 VIP 병동 308호 환자의 상태가 급변했어요. 308호 환자는 조만기가 수개월간 과잉 진료를 지시해온 환자였습니다. 병원비를 부풀리기 위해 불필요한 시술을 반복한 끝에 장기가 버티지 못한 것이었어요. 새벽 4시 308호 환자가 숨을 거뒀습니다. 조만기의 과잉 시술 지시가 원인이었지만 기록상으로는 시술 후 회복 시간대에 병실에 있던 사람이 간병인 뿐인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작된 간병 일지에는 그 시간 308호 담당이 한지은으로 적혀 있었어요. 조만기는 이 사고까지 지은에게 덮어씌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간병인이 시술 후 회복 관리를 소홀히 해서 환자 상태가 악화된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사망 환자의 유족은 분노에 휩싸여 병원을 상대로 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조만기는 유족 측 변호사에게 접촉했습니다. 범인을 특정했으니 병원 전체의 과실이 아니라 간병인 개인의 과실로 처리하자고 CCTV 삭제, 간병 일지 조작, 물증 조작, 의료사고, 누명까지 이 모든 것이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강중앙병원에서 가장 힘없고 가장 만만하고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을 사람. 하청 파견업체 소속 간병인 한지은. 모든 화살이 단 한 사람에게로 향했어요. 동이 트기 직전 조만기의 집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조만기와 조현우가 소파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채권 가방은 이미 병원 밖 안전한 곳으로 빼돌린 뒤였습니다. 조현우가 불안한 눈빛을 보냈지만 조만기는 오히려 입꼬리를 올리며 책상 위 서류 봉투를 톡톡 두드렸어요. 10년간 한 번도 안 걸렸다. 이번에도 넘어간다. 조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떨리는 손끝을 주머니 속으로 감추었습니다. 그 시각 VIP 병동에서는 지은이 환자 호출벨 소리에 간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자신의 이름이 어떤 서류에 올라갔는지, 자신의 장갑이 어떤 바닥에 놓여 있는지, 몇 시간 뒤 어떤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인지 지은은 아무것도 모른 채 환자에게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조만기는 장부를 폐기하려 2번 움직였어요. 첫 번째는 감사팀이 퇴근한 새벽 서버실에 직접 내려갔지만 철문 앞에 새로 설치된 CCTV의 빨간 전멸등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이 설치한 감시 카메라였어요. 복도 끝까지 걸어가지도 못한 채 돌아서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팀 직원에게 접근했지만 이정호 실장한테 직접 보고합니다라는 한마디에 막혔어요. 안에서도 밖에서도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조만기는 이를 악물었지만 공식 장부에는 빈틈이 없으니 감사팀이 금고 속 진짜 장부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상 버틸 수 있다고 자신을 다독였어요. 308호 환자 사망 소식이 병원 안에 조용히 퍼진 뒤 유족 측에서 병원을 상대로 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서를 보내왔어요. 유족의 청구서가 도착하자 조만기는 비로소 움직였습니다. 유족이 먼저 분노해야 누명이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이었어요. 조만기가 유족 변호사에게 접촉해 병원 전체가 아닌 간병인 개인 과실로 방향을 잡아놓은 결과였습니다. 그 사이 조만기는 서류를 다듬고 시나리오를 정비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난 셋째 날 아침 지은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병원 직원 출입구를 통과했습니다. 하청업체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팀장이 지은을 불렀어요. 한지은 씨, 지하 보안실에서 찾는다. 지금 바로 내려가. 팀장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 특유의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듯한 회피. 지은의 가슴에 불길한 예감이
바늘처럼 콕 박혔습니다. 보안실. 간병인이 불려갈 일이 없는 곳이었어요. 3년 넘게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보안실이 어디 있는지조차 정확히 몰랐습니다. 지하라는 것만 알았어요. 지은은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스쳐가는 간호사들이 지은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어제까지는 없던 시선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이미 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은의 발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보안실에 불려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없는데 불렸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어제 선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하청이 무슨 말을 해도 기록에 안 남아. 그 한마디가 갑자기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기록에 안 남는다. 그러면 남기면 되는 거 아닌가. 지은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던 손을 걷었어요. 몸이 먼저 돌아섰습니다. 병원 1층 로비를 가로질러 정문 옆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편의점 계산대 옆 자파 코너, 이어폰, 보조 배터리, 손톱깎이 같은 것들이 걸려있는 그 사이에 조그만 플라스틱 포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형 보이스 레코더. 가격표에 적힌 숫자는 8,900원이었어요. 8,900원. 삼각김밥 8개 값이었지만 지은의 손이 포장을 집어들었어요. 말은 사라지지만 녹음은 남는다. 그 단순한 사실이 손을 움직였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었습니다. 잔액이 12,000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알림이 떴지만 지은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편의점 한쪽 구석에서 포장을 뜯고 건전지를 넣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한번 눌러보니 작은 빨간 불이 깜빡였어요. 지은은 그것을 유니폼 안주머니 깊숙이 밀어넣고 녹음 버튼을 누른 채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지하 보안실까지 내려가는 계단이 유독 길게 느껴졌어요. 발을 한 칸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한 박자씩 빨라졌습니다. 보안실 앞 복도에 도착했을 때 철제 문이 이미 열려 있었어요. 안쪽에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지은의 발이 바닥에 붙었어요. 정면에 조망기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양복상의 단추를 하나 풀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늘어뜨린 모습이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어요. 그 뒤로 보안 직원 4명이 벽을 따라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4명 모두 팔짱을 끼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은 자세로 지은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좁은 보안실 안에 5명의 남자가 서 있고 그 한가운데 간병인 유니폼을 입은 27살 여자가 홀로 선 그림이었습니다. 조망기가 입을 열었어요. 한지은. VIP 병동 무단 출입, 전산 서버실 침입, 금고 파손, 그리고 308호 환자 시술 후 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 전부 내 소행이야. 지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버실, 금고, 308호 환자 사망. 단어 하나하나가 귓속에서 울렸지만 뜻이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서버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308호 환자는 제 담당도 아니었어요. 저는 309호에 있었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자기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조만기가 코웃음을 쳤어요. 309호 환자는 야간에 수면제를 투여받아 깊이 잠들어 있었어. 네가 어디 있었는지 증언해 줄 사람은 없다. 조만기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턱 내밀었습니다. 야간 간병 일지였어요. 날짜, 병동, 담당 구역란에 또박또박 적힌 이름. 한지은. 지은의 눈이 그 석자 위에 박혔습니다. 자기가 쓴 글씨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름은 분명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조만기가 테이블 위 노트북 화면을 지은 쪽으로 돌렸어요. 화면에는 서버실 바닥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찌그러진 금고 앞 콘크리트 바닥 위에 일회용 장갑 한 짝이 놓여 있었어요. 지은이 늘 쓰는 것과 같은 장갑이었습니다. 간병일지에 내 이름, 현장에 내 물건, 이래도 아니라고. 조작이라는 건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자기는 309호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전부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고 CCTV는 이미 지워진 뒤였습니다. 조만기가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자백각서였습니다. 여기 서명해. 그러면 형사고소는 내가 취하해 줄게. 지은은 그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빼곡한 글씨 사이로 자기 이름이 빈칸으로 뚫려 있었어요. 서명 한 번이면 끝. 서버실 침입범이 되고 환자를 죽인 살인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고개는 저었습니다. 조만기의 표정이 변했어요. 여유롭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지은이 보는 앞에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원무까지 서희정 환자 수술 대기 목록에서 빼. 병실도 오늘 중으로 비우게 해. 지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전화를 끄는 조만기가 지은을 내려다보았어요.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안실 문이 열리며 조현우가 들어왔어요. 양복 소매를 걷어올린 채 어깨를 으쓱하며 지은을 훑어보았습니다. 하청 간병인 주제에 누가 내 말을 믿어줄 것 같아? 조현우의 비웃음이 보안실 안에 짧게 울렸어요. 지은의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지만 입술이 떨리는 것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조만기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은과의 거리가 한 뼘도 되지 않았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눈빛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쓰다 버릴 도구를 살피는 눈이었어요. 자정까지 서명 안 하면 내 어머니 담당 의료진한테 손 쓸 거야. 검진 일정 꼬이게 만들고 회복실에서 밀어내고 치료를 받아도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지은의 눈앞에서 보안실 형광등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앙상한 손으로 반쪽 거울을 건네주던 그 떨리는 손가락이, 부적이라며 웃던 그 힘없는 미소가, 협박이 끝날 무렵 조만기의 휴대폰에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조만기가 화면을 지은 앞에 들이밀었어요. 사진 속에는 산소 튜브에 의지한 채 복도 간이 침대 위에 누워있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쫓겨나 복도 벽과 벽 사이에 억지로 밀려난 간이 침대. 이불도 제대로 덮이지 않은 채 앙상한 팔이 침대 밖으로 늘어져 있었어요. 지은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보안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숨을 쉬어야 하는데 공기가 폐까지 내려가지 않았어요.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가 온몸을 바닥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자정까지야. 현명한 판단해. 조만기의 구두 소리가 보안실 바닥을 딱딱 울리며 멀어졌어요. 조현우가 뒤따라 나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철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어요. 보안실에 지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 얹은 두 손이 잎사귀처럼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서버실이 어쩌고, 장갑이 어쩌고, 308호 환자가 어쩌고, 그것들이 전부 안개처럼 뒤섞여 있었어요. 다만 하나, 어머니가 복도에 누워있는 그 사진만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지은의 손이 무의식처럼 유니폼 안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어요. 손끝에 작은 플라스틱 덩어리가 닿았습니다. 보이스 레코더. 꺼내들자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녹음 중. 지은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크게 뛰었어요. 녹음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보안실에 들어오기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조만기의 목소리가 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백각서를 강요하던 그 차가운 목소리, 어머니의 치료를 인질로 삼겠다던 그 협박, 조현우가 하청 간병인 주제에라며 내뱉던 그 조롱까지 전부. 지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몸이 미세하게 고추서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밑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것이 있었어요. 뜨겁고 단단한 것. 분노였습니다. 이를 악물자 어금니가 삐걱거렸어요. 이 병원의 진짜 주인을 만나야 합니다. 며칠 전 선배 간병인이 귓속말처럼 흘렸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사장님 7층 특별 집무실에 계신다더라. 그때는 흘려들었던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 캄캄한 어둠 속 빛 한 줄기처럼 떠올랐습니다. 지은이 떨리는 다리에 억지로 힘을 주고 일어섰어요. 보이스 레코더를 다시 안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무릎이 휘청거렸지만 벽에 손을 짚고 몸을 세웠어요. 보안실 문을 밀고 나서는 지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보안실을 나선 지은은 일부러 배정구역 쪽으로 먼저 걸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동료들의 눈에 평소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간병 가방을 들고 309호 병동 복도까지 간 뒤 간호사 스테이션을 지나는 타이밍을 살폈어요. 교대 보고가 진행되면서 복도에 사람이 빠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지은은 몸을 돌려 반대편 엘리베이터 쪽으로 빠르게 움직였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위층 표시등이 느릿느릿 내려오는 동안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렸습니다. 이사장을 만나서 뭘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정리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끝이라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자백각서에 도장을 찍으면 자기 인생이 끝나고 찍지 않으면 어머니의 치료가 끝나는 것이었어요. 어느 쪽을 택해도 무너지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무너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발버둥쳐야 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서 7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층수가 바뀔 때마다 귓속에서 심장 소리가 한 톤씩 커졌어요. 3층, 4층, 5층. 유니폼 안주머니 속 보이스 레코더의 무게가 느껴졌고 반대쪽 주머니에서는 어머니가 건네준 반쪽 거울이 허벅지에 닿아 있었습니다. 6층, 7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지은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검은 정장 차림의 경비 2명이었어요. 출입 금지입니다. 돌아가세요. 경비 한 명이 손바닥을 펼쳐 지은의 앞을 막았습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7층 복도는 다른 층과 달리 카펫이 깔려 있었고 복도 끝에 무거운 원목문이 보였습니다. 이사장 집무실. 저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불과 20-30걸음 거리인데 그 사이에 벽 같은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비의 팔을 비집고 뛰어들었어요. 비켜주세요, 제발. 경비가 반사적으로 지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은이 있는 힘을 다해 버둥거렸어요. 간병인 유니폼 소매가 잡아당겨지며 어깨 솔기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팔이 잡히면 다른 팔로 벽을 짚고 밀었어요. 무릎이 카펫에 쓸렸지만 기어서라도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사장실 문 앞까지 간신히 도달한 지은이 두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이사장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누명이에요. 쾅, 쾅, 쾅. 주먹이 원목 문에 부딪힐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경비 2명이 지은의 양팔을 잡아 비틀었어요. 바닥에 엎드리게 하려는 힘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요. 우리 엄마가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지은이 발버둥치며 문에 매달렸습니다. 문 표면을 긁는 손톱이 갈라지며 손가락 끝에 날카로운 통증이 왔어요. 무릎이 카펫 아래 딱딱한 바닥에 쓸리며 유니폼 바지에 피가 배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끝이었습니다. 여기서 끌려나가면 다시는 이 문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경비 1명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7층 난입자 발생. 여성 1명, 간병인 유니폼 착용. 제압 중입니다. 경비의 팔에 힘이 더 들어갔어요. 지은의 몸이 문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카펫 위로 질질 끌려가는 지은의 입에서 울음 섞인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이사장실 문이 안쪽에서 천천히 열렸어요. 경비들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문 너머로 중년 여성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어두운 네이비색 재킷에 곱게 선 자세. 날카롭지만 그 안에 무언가 깊은 것이 서려 있는 눈. 며칠 전 복도에서 스쳤을 때는 경호원들 사이로 언뜻 보였을 뿐이었지만 지금은 불과 2걸음 거리에서 그 얼굴이 정면으로 보였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지은이 고개를 들어 그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소리가 사라졌어요. 경비의 손이 어깨를 누르고 있다는 감각도,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오는 통증도, 복도 형광등에 윙하는 소음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지은의 시야에는 오직 그 얼굴만 남았어요. 어머니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의 위치, 눈매, 광대뼈, 턱선까지 한치의 차이도 없었어요. 지은이 27년간 매일 보아온 그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다만 어머니는 뼈만 남은 앙상한 모습으로 복도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이 여자는 건강하고 당당한 체격에 수백만 원은 될 법한 재킷을 입고 서 있었어요. 같은 얼굴에 전혀 다른 삶이 덧입혀진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의 머릿속이 폭발했어요. 공포와 혼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이성이 뒤틀리고 생각이 엉켜붙었어요. 왜 어머니 얼굴이 여기에 있는 건지, 이게 환각인 건지, 현실인 건지 아무것도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극한까지 몰린 사람의 입에서 이성이 아닌 본능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엄마가 왜 여기 있어? 경비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한 명이 무전기를 다시 들었어요. 7층 난입자, 정신 이상 증세 보임. 추가 인원 요청합니다. 경비의 손에 힘이 더 들어갔어요. 지은의 몸이 바닥에서 질질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니폼이 카펫에 쓸리며 주머니가 뒤집어졌어요. 그 순간 주머니 안에 있던 작은 것 하나가 빠져나와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딸깍. 하트 모양을 반으로 자른 낡고 빛바랜 거울이 대리석 위에서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며 복도를 가로지르더니 이수연의 구두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이수연은 처음부터 황당한 표정으로 이소란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친 여자가 문을 두드리며 자기를 엄마라고 부르는 상황. 어이가 없었지만 직접 문을 연 것은 복도의 비명이 너무 처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비에게 끌려나가게 두면 그만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발밑에 무언가가 닿는 순간 이수연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습니다. 구두 코앞에 멈춰선 작은 거울. 하트를 반으로 자른 모양. 이수연의 숨이 멈췄어요.
허리를 숙여 거울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통제할 수 없이 떨렸어요. 이런 모양의 거울은 시중에서 팔지 않습니다. 보육원 원장이 유리 공방에 맞춰 만든 세상에 단 2개뿐인 거울. 한 개는 45년간 자기 핸드백에 들어 있었고, 나머지 한 개는 이 세상 어딘가에서 동생이 갖고 있을 거라고 믿어왔어요. 설마. 이수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거울을 뒤집는 손이 얼어붙었어요. 뒤집으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5년간 수없이 실망해왔던 기억이 손을 붙잡았어요. 찾았다고 믿을 때마다 허탕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닐 수 있었어요. 그래도 뒤집었습니다. HJ. 이수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벽에 한 손을 짚어야 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눈물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이 핸드백 잠금을 열었어요. 45년간 단 하루도 그 자리를 떠난 적 없는 것을 꺼내들기까지 손이 3번이나 미끄러졌습니다. 이수연이 2 조각을 맞댔어요. 반쪽과 반쪽이 틈 하나 없이 정확하게 맞물렸습니다. 하나의 완전한 하트가 이수연의 손바닥 위에서 완성되었어요. 이수연의 동공이 지진처럼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가슴 안에서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이수연의 시선이 거울에서 끌려가듯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경비에게 붙잡힌 채 끌려가고 있는 젊은 여자. 아까 이 여자가 뭐라고 했었지? 엄마라고 했어요. 엄마가 왜 여기 있느냐고. 이 여자의 어머니가 자신과 똑같은 얼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멈춰. 당장 그 아이 놓아. 이수연의 목소리가 복도를 갈랐어요. 15년간 이수연의 곁에서 일해온 감사실장 이정호도 10년 넘게 재단, 행사에서 이수연을 수행해온 경호팀도 이수연이 이런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절제된 이사장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외침에는 45년치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경비들이 화들짝 놀라 손을 놓았습니다. 지은이 바닥에 풀려난 채 엎드려 있었어요. 이수연이 성큼 걸어왔습니다. 지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백만 원짜리 재킷 자락이 카펫 위에 끌렸지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양손에 하트 거울 2 조각을 쥔 채 지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이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거울 어디서 났어? 내 어머니 이름이 뭐야? 지은은 무릎을 꿇고 앉은 이수연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었어요. 너무나 또렷하게 어머니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서희정이요. 이거 엄마가 평생 갖고 있던 건데 어제 저한테 줬어요. 부적이라고. 이수연의 얼굴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희정. 그 이름 석자가 귓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45년간 찾아 헤맨 이름이었습니다. 수억 원을 들여 흥신소를 고용하고 이산 가족 찾기 방송 프로그램에까지 사연을 보냈지만 보육원 기록이 부실해서 번번이 허탕을 쳤어요. 단서는 언제나 끊어졌고 희망은 그때마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수연의 원래 이름은 서희연. 보육원에서 쌍둥이 동생 희정이와 함께 자랐어요. 8살 때 입양 가족이 한 명만 데려갈 수 있었고 동생이 언니를 보내주며 남았습니다. 보육원 원장이 하트 거울을 반으로 나눠 하나씩 쥐어주었어요. HY, HJ. 다시 만나면 이걸로 알아보라고. 대문을 나서며 돌아본 동생의 억지 웃음이 45년째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쪽이 지금 자기 발밑에 굴러온 것이었습니다. 이수연의 입에서 울음이 터졌어요. 이사장 이수연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복도에 서 있는 것은 이사장이 아니었어요. 45년간 동생을 찾아 헤맨 언니 서희연이었습니다. 희정이가 어디 있어?
지금 당장 데려가줘. 지은은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이 여자의 눈물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자기 앞에 앉아 울고 있는 이 여자의 떨림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이 병원이요. 일반 병동에 있었는데 방금 복도로 쫓겨났어요. 이수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눈물 위로 불꽃이 일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지은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재킷에 묻은 먼지를 털 생각도 않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뛰었어요. 구두 굽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복도에 급하게 울렸습니다. 지은이 뒤따라 뛰었어요. 일반 병동 복도 끝이었습니다. 벽과 벽 사이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틈에 간이 침대가 억지로 밀어 넣어져 있었어요. 산소 튜브가 코에 엉성하게 걸려 있었고 이불은 가슴 아래로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앙상한 팔뼈가 차가운 복도 공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 얼굴은 핏기가 전부 빠져나간 제빛이었습니다. 이수연이 그 모습을 본 순간 걸음이 멈췄어요. 벽에 한 손을 짚어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눈앞에 있는 얼굴이 자신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의 위치, 눈매, 광대뼈, 입술선까지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45년의 세월이 두 사람에게 너무나 잔인할 만큼 다른 무늬를 새겨놓았습니다. 같은 날 같은 곳에서 태어난 쌍둥이. 한 사람은 수천억 재산 위에, 다른 한 사람은 복도 간이 침대 위에. 45년 만에 다시 마주한 모습이 이것이었어요. 이수연이 비틀거리며 간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바닥이 무릎뼈에 닿았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떨리는 손을 뻗어 동생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손끝에 닿는 피부가 차가웠어요. 광대뼈가 손바닥에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희정아, 언니야. 언니가 왔어. 미안해. 나만 좋은 데 가서 미안해. 목소리가 갈라지고 부서졌어요. 문장이 끝나기 전에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45년간 가슴에 눌러놓았던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이수연의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하던 희정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누군가의 손이 자기 얼굴을 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인지 눈가의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한참이 걸렸어요. 흐릿한 눈이 간신히 열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느릿하게 더듬다가 자기 얼굴 위로 숙여진 얼굴에 가닿았어요. 한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 얼굴의 윤곽을 더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입꼬리가 아주 희미하게 간신히 올라갔어요. 갈라진 입술 사이로 숨결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언니, 왔어? 이수연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동생의 앙상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이마를 갖다 댔어요. 뜨거운 눈물이 동생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45년이었습니다. 45년을 찾아 헤맸고 45년을 미안해했고 45년을 그리워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복도 간이 침대 옆에서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어요. 지은은 두 사람의 뒤에 서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잠꼬대로 부르던 언니. 언니, 보고 싶어? 그 언니가 이 사람이었습니다. 반쪽 거울의 의미, 어머니가 왜 그걸 평생 품에서 놓지 못했는지, 뒷면의 HJ가 무엇을 뜻하는지 지금 이 순간 전부 맞춰졌어요. 어머니에게 언니는 좋은 곳에 보내준 사람이었고,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었고, 잠결에도 이름을 부를 만큼 그리운 사람이었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간이 침대 위에서 두 자매의 손이 맞잡혀 있었고 그 뒤에서 딸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복도 간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은 채 동생의 손을 잡고 울던 이수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울음을 삼킨 자리에 단단한 무언가가 올라와 있었어요. 이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겨진 재킷 자락을 매만지지도 않은 채 복도를 돌아보았어요. 마침 야간 순회를 돌던 당직 의사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그를 향해 성큼 걸어갔어요. 이 환자의 모든 치료비를 내가 부담합니다. 지금 즉시 최고에 간 전문의를 수배하세요. 당직 의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복도 간이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와 그 앞에 선 이사장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슨 상황인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수연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는 거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직 의사가 곧바로 뛰어갔습니다. 30분 만에 병원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한밤중에 원장이 직접 달려왔습니다. 잠옷 위에 코트를 걸친 채 헐레벌떡 복도를 뛰어온 원장의 얼굴에는 당혹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어요. 간 전문의, 내과 과장, 수술팀 책임자까지 줄줄이 호출이 걸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에 병원 최고 의료진이 소집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어머니가 복도 간이 침대에서 최고급 특실로 옮겨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원무과 직원에 의해 병실에서 쫓겨나다시피 복도로 밀려난 환자가 병원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특실에 입실한 것이었어요. 이수연이 이정호에게 먼저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환자에 관한 정보는 일절 외부로 새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원장에게는 재단 이사장 지인의 환자라고만 알렸습니다. 서희정이라는 이름도 이사장의 쌍둥이 동생이라는 사실도 지은과의 관계도 철저히 차단되었어요. 특실 담당 간호사도 이정호가 직접 선별한 2명으로 한정했습니다. 조만기 측에 어떤 정보도 흘러가서는 안 되었어요. 반격의 칼을 가는 동안 상대가 눈치를 채면 모든 것이 틀어질 수 있었습니다. 넓은 특실 침대에 어머니의 몸이 조심스럽게 눕혀졌고 산소 튜브가 제대로 된 장비에 연결되었습니다. 간호사 2명이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고 수액 라인을 정비하고 이불을 턱까지 올려 덮어드렸어요. 지은은 특실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어머니는 벽과 벽 사이에 끼인 간이 침대 위에서 이불도 제대로 덮이지 않은 채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따뜻한 특실 침대에서 편안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의료진이 빠져나간 뒤 이수연이 담당 과장에게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생체간 이식 적합자 검사를 받겠습니다. 저와 환자는 쌍둥이 자매입니다. 담당 과장의 입이 벌어졌어요. 이사장이 직접 간을 기증하겠다는 말에 의료진이 술렁였지만 이수연의 눈빛 앞에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쌍둥이 자매라면 조직 적합도가 가장 높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검사 일정이 즉시 잡혔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지고 나서야 이수연이 특실 밖 복도로 나왔어요. 복도 끝 대기 의자에 지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그 옆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이수연이 먼저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안쪽 가장 깊은 칸에서 이니셜이 적힌 거울을 꺼냈어요. 지은도 유니폼 주머니에서 거울을 꺼내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손바닥을 펼치자 똑같은 하트 반쪽 2개가 형광등 불빛 아래 나란히 빛났어요.
45년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인 거울이었습니다. 이수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 어머니는 내 쌍둥이 동생이야. 나는 내 이모고. 지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모라는 단어가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이수연이 지은의 눈을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모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지은은 처음부터 말하기 시작했어요. 보안실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쏟아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수연은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은의 말이 이어질수록 입술이 한 겹씩 굳어졌고 무릎 위에 놓인 손이 주먹으로 바뀌어 갔어요. 이사장으로서 숫자의 이상 징후는 이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조만기가 있다는 것, 자기 조카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웠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비로소 윤곽이 드러난 것이었어요. 지은이 유니폼 안주머니에서 보이스 레코더를 꺼내 이수연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이수연이 보이스 레코더를 받아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조만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백각서를 강요하는 차가운 목소리, 어머니의 치료를 인질로 삼겠다는 협박, 조현우가 하청 간병인 주제에라며 내뱉는 조롱. 녹음이 흘러나오는 동안 이수연의 얼굴이 한 겹씩 차갑게 굳어갔어요. 입꼬리가 내려가고 눈빛이 얼음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조만기가 자기 조카에게 한 짓을 자기 귀로 직접 듣고 있는 것이었어요. 녹음이 끝났을 때 이수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스 레코더를 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어요. 이수연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감사실장 이정호의 번호를 눌렀어요.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이정호는 두 번째 신호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15년간 이수연의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이 시간에 이사장이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것 자체가 비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수연의 지시가 연달아 떨어졌어요. 먼저 CCTV 복구와 보안팀장 자백 확보, 그리고 이정호는 감사팀 권한으로 서버실 금고를 즉시 개봉했습니다. 찌그러진 금고 안쪽 칸에 두꺼운 장부 원본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조만기가 2번이나 가져가려 했지만 끝내 손대지 못한 바로 그 장부였습니다. 곧바로 필체 감정에 들어갔고 이정호가 밤새 뛰었습니다. 이수연이 이정호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감사 결과 발표 겸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준비되는 대로 그 자리에서 끝낸다. 이수연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경제사범 수사반에 사전 영장 준비 요청해. 현장 체포로 간다. 이정호가 알겠다고 대답한 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수연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특실문 너머로 시선을 보냈어요. 유리창 사이로 어머니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몇 시간 전 복도 간이 침대 위에서 떨고 있던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이수연이 유리창에 손끝을 가만히 갖다 댔습니다. 유리 너머 동생에게 닿으려는 듯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어요. 기다려, 희정아. 언니가 다 끝낼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지은은 매일 간병인 유니폼을 입고 병원 직원 출입구를 통과했어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기자회견 전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시선이 느껴졌어요. 프런트 데스크 쪽에 모여있던 동료 간병인 서너 명이 지은을 보더니 고개를 맞대고 수군거렸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긴 했지만 복도에 울리는 메아리까지 숨기지는 못했어요. 쟤 의료사고 저지른 애 아냐? 이사장한테 미친 짓 했다던데.
엄마라고 불렀다더라. 지은의 귀에 그 말들이 하나하나 박혔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었어요. 간병 가방 끈을 꽉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겁먹은 척, 무너진 척. 며칠 전 보안실 바닥에 주저앉았던 그 모습 그대로여야 했어요. 하지만 숙인 고개 아래 지은의 눈빛은 며칠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배정구역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조현우와 마주쳤어요. 양복상의 단추를 풀어 헤친 채 커피잔을 들고 걸어오던 조현우가 지은을 발견하고 발을 멈췄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올라갔어요. 아직도 출근하네? 대단한 뚝심이야. 각서 안 쓰고 버틸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지은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아무 말 않고 조현우의 옆을 지나갔어요.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어야 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지은의 뒤통수를 조현우가 콧바람을 불며 바라보았어요. 만만한 먹잇감이 겁에 질려 꼬리를 내린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점심시간 지은은 비상계단 구석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3년 전 첫 출근 날부터 늘 이 자리였어요. 삼각김밥 하나를 반으로 나눠 천천히 씹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자세, 같은 삼각김밥이었어요.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 2명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지은은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308호 사건 그 간병인 아직 안 잘렸대. 진짜? 대담하다. 나라면 못 나오지. 발소리가 지나간 뒤에도 지은은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반쯤 씹다 만 삼각김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김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이모가 내일이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오늘은 너무 길었어요. 지은은 부서진 삼각김밥을 억지로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삼키기 전에 눈을 한 번 세게 비볐어요. 울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울면 오후 근무를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3년 전에도 이 계단에서 똑같은 다짐을 했었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조만기의 집무실에는 여유로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조만기와 조현우가 소파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조현우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그 간병인 년이 이사장한테 엄마라고 불렀대요. 미친년 아니에요? 경호원들이 정신병자 취급했다더라. 조만기가 콧방귀를 꼈습니다. 정신 나간 간병인을 누가 믿어. 이사장도 기가 막혔을 거야. 조만기가 들은 것은 그것뿐이었어요. 미친 간병인이 7층에 난입해서 이사장을 엄마라고 불렀다가 경비에게 끌려나갔다는 소문.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이 어떤 환자를 특실로 옮겼다는 이야기가 얼핏 돌긴 했지만 이사장급 인사가 지인 환자를 챙기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하청 간병인 한지은의 어머니라는 사실까지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은 병원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간병인 자백각서는요? 자정까지 안 찍으면 경찰에 넘기면 그만이야. 어차피 증거는 다 만들어놨으니까. 조만기가 팔걸이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조현우도 따라 웃었어요. 집무실 안에 느긋한 웃음소리가 퍼졌지만 그 여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두 사람 모두 몰랐습니다. 그 시각 7층 이수연의 집무실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감사실장 이정호가 태블릿 화면을 이수연 앞에 펼쳐놓았어요. 최종 증거 목록이었습니다. 이정호가 화면을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어요. 복구된 CCTV. 조현우가 기획실장 신분증으로 서버실에 들어가 금고를 부수고
채권 가방을 아는 채 비상통로로 도주하는 전 과정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장부 원본은 필체 감정이 완료되었어요. 10년치 비리 기록이 날짜별, 금액별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조만기에 직필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수당한 보안팀장의 자백 진술서도 확보되었어요. CCTV 삭제 지시를 받은 경위, 10년간 뇌물수수 내역, 지은의 장갑을 서버실에 갖다 놓은 과정까지 빠짐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은의 보이스 레코더 녹음, 자백각서 강요, 어머니 의료를 인질로 삼겠다는 협박, 조현우의 조롱까지. 녹음은 지은 씨가 대화 당사자로서 직접 녹음한 것이라 증거 능력에 문제 없습니다. 법무팀에도 확인 완료했습니다. 이정우가 덧붙였어요. 이수연이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고 이정우를 바라보았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 없습니다. 법정에서도 완벽합니다. 이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 너머로 병원 앞마당이 내려다 보였어요. 내일이면 저 아래 대강당에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내일 오전 감사 결과 발표 겸 긴급 기자회견. 보건복지부 관계자 참관, 경제사범 수사반 현장 대기. 준비됐지? 영장도 사전 발부 완료했습니다. 이수연이 이정호에게 한마디를 더했어요. 내일 기자회견에서 조만기한테 먼저 감사 결과를 보고하라고 전해. 자기 입으로 거짓을 말하게 만들어야 해. 기자들 앞에서 공식 발언한 내용이 전부 조작이었다는 걸 바로 뒤에 증거로 뒤집으면 변명할 여지가 사라져. 이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수연이 휴대폰을 들었어요. 지은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대강당. 유니폼 그대로 입고 와. 그날 밤 지은은 어머니의 특실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옆 의자를 바짝 끌어당기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며칠 전 복도 간이 침대에서 제비치던 어머니의 안색이 조금씩 온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특실로 옮겨진 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안정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조용한 병실을 채웠습니다. 엄마, 내일이면 다 끝나. 엄마한테 누명 씌우고 복도로 쫓아내게 만든 놈들, 내가 끝장낼 거야. 어머니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말하고 싶었어요. 엄마는 그냥 푹 자. 일어나면 다 끝나 있을 테니까. 지은이 주머니에서 반쪽 거울을 꺼내 손 안에서 천천히 만지작거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거울 표면에 닿아 작은 빗줄기를 만들었어요. 내일이면 끝납니다. 병원이 고요했어요. 복도에 인적이 끊기고 야간 조명만 희미하게 켜진 병원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폭풍이 오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병원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걸린 연단 위에 마이크가 놓여 있었고 수백 석의 의자에 의료계 관계자, 기자, 병원 임직원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앞줄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관인으로 배석해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 발표 겸 긴급 기자회견. 그 이름만으로도 대강당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단상 한쪽에 이수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객석을 한번 훑었어요. 옆에는 이정우가 태블릿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객석 앞줄에 조만기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표정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지워버렸습니다. 옆에 앉은 조현우가 여유로운 얼굴로 아버지의 팔을 가볍게 툭 쳤어요. 걱정할 것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정각 9시 이수연이 조만기에게 먼저 보고를 지시했어요. 조만기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능숙한 손짓으로 마이크를 조절하고 객석을 한번 둘러본 뒤 입을 열었어요.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원의 재무 운영은 건전하며 비정상적 자금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감스러운 의료사고가 한 건 있었고 조사 결과 원인은 하청 간병인 한지은의 관리 소홀입니다. 객석이 웅성거렸어요. 50억 원 소송건의 범인이 특정되었다는데 기자들의 펜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조만기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연단을 내려오려는 순간이었어요. 이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있다며 대강당 뒤쪽 메인 도어를 가리켰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육중한 메인 도어가 거칠게 열렸어요. 구겨진 간병인 유니폼에 달아빠진 운동화. 27살의 여자가 문 사이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지은이었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정면으로 받으며 통로를 걸었습니다. 며칠 전 7층 복도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등은 고닫고 시선은 연단을 향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방금 범인이라고 발표한 사람을 이사장이 직접 부른 것이었습니다. 조만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다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을 끌어내라고 소리쳤습니다. 멈춰. 내가 부른 사람이야. 아무도 손대지 마. 이수연의 목소리가 대강당을 잘랐어요. 조만기의 입이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연단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빛바랜 유니폼을 입은 간병인이 수백 명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어울리지 않았지만 눈빛에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이수연이 준비해둔 소형 보이스 레코더를 지은이 건네받아 들었어요. 조만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건 뭐지? 왜 저 간병인이 녹음기를 들고 있는 거지? 며칠 전 이 병원 보안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은이 재생 버튼을 누르고 녹음기를 마이크에 갖다 댔어요. 조만기의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백각서에 서명하라는 강요, 자정까지 서명하지 않으면 어머니, 담당 의료진에게 손을 쓰겠다는 협박, 그리고 조현우의 조롱까지. 보안실에서 있었던 모든 것이 스피커를 통해 수백 명의 귀에 쏟아졌어요. 녹음이 흘러나오는 동안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조만기에게로 쏠렸습니다. 조만기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녹음이 끝나자 대강당 전체가 숨막히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지은은 녹음기를 내려놓았어요. 마이크 앞에 서서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수연이 준비해준 순서는 여기까지였어요. 녹음을 재생하고 내려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할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병원에서 3년간 간병인으로 일했습니다. 준비된 대사가 아니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대강당에 퍼졌습니다. 대소변을 치우고 등을 닦아주고 새벽마다 호출벨에 뛰어가는 게 제 일이었어요. 삼각김밥 하나를 반으로 나눠 점심과 저녁을 때웠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픈 엄마 약값을 벌 수 있으니까.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마저 멈췄어요. 그런 저한테 이 사람들이 한 짓은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 제 이름을 적어 놓고 제가 만진 적 없는 물건을 현장에 갖다 놓고 죽은 환자의 책임을 저한테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거부하면 엄마 치료를 끊겠다고 했어요. 병실에서 쫓아내 복도에 눕혔습니다. 산소 튜브가 달린 채로. 지은의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하청 간병인 주제에 누가 내 말을 믿겠냐고 했습니다. 맞아요.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그래서 녹음했습니다. 객석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 서서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러 왔어요. 이 병원에서 가장 만만한 사람이 가장 위험한 증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요. 대강당이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수연이 이정호에게 눈짓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어요. 복구된 CCTV였습니다. 조현우가 기획실장 신분증으로 서버실에 들어가는 장면, 금고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 경보가 울리자 공구로 금고를 부수는 장면, 채권 가방을 안고 비상통로로 도주하는 장면까지 전부 선명하게 재생되었어요. 조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새하얀 얼굴로 아버지를 돌아보았어요. 조만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끌어올려 외쳤습니다. 저 영상은 조작입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이수연이 이정호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외부 디지털 포렌식 전문업체의 원본 인증 보고서였어요. 영상 파일의 메타데이터, 타임스탬프, 서버 로그 원본 대조 결과까지 화면 하단에 굵은 글씨로 결론이 떠올랐습니다. 원본 일치, 편집 흔적 없음. 이수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한민국 1위 포렌식 업체의 공식 감정 결과입니다. 조작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이 감정 결과도 조작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조만기의 입이 열렸다 닫혔어요. 하지만 10년간 궁지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양복 소매를 움켜쥔 손에 핏줄이 붉어졌지만 조만기가 객석을 돌아보며 목소리를 끌어올렸어요. 잠깐만요. 저 포렌식 업체 서강의료재단과 거래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사장이 직접 고른 업체로 자기 병원을 감정하면 그게 독립적인 겁니까?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기자 몇 명의 펜이 멈추고 이수연 쪽을 바라보았어요. 이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검찰 경제사범 수사반이 독립적으로 선정한 곳입니다. 재단과의 거래 이력은 없으며 선정 과정은 검찰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시면 뒤쪽에 검찰 관계자분이 배석해 계십니다. 이수연이 대강당 뒤쪽을 가리켰어요. 뒷줄에 앉아있던 검찰 관계자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만기의 마지막 카드마저 꺾인 것이었어요. 얼굴이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이마에 땀줄기가 흘렀어요. 입술이 벌어졌다 닫히기를 반복하다가 무의식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그 영상은 분명히 거기까지였어요. 삭제했는데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절반만 새어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반이면 충분했어요. 앞줄 기자들의 펜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그 한 음절의 의미를 대강당 안의 모든 사람이 알아챘어요. 이어서 스크린에 장부 원본이 공개되었어요. 10년치 비리 기록이 날짜별, 금액별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화면 하단에 총액이 빨간 글씨로 떠올랐습니다. 200억 원.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50억 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그 아래 감춰져 있던 10년간의 횡령 총액이 200억 원이었습니다. 조만기가 직접 작성한 필체라는 감정 결과와 무기명 채권 일련번호 대조 결과가 함께 스크린에 표시되었어요. 객석에서 탄식과 경악이 뒤섞인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수연이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 나왔어요. 구두 소리가 조용해진 대강당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조만기 행정원장은 10년간 이 병원을 좀먹어왔습니다. 과잉 진료와 보험 허위 청구로 200억 원을 빼돌렸고 불필요한 시술을 반복한 끝에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수연의 손이 지은의 어깨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이 병원에서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한지은은 제 쌍둥이 동생의 딸입니다. 서강의료재단의 가족입니다. 대강당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만기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쓰레기처럼 짓밟았던 간병인이 이사장의 조카였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두 손을 비비며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이수연은 시선조차 주지 않았어요. 대강당 뒤쪽 문이 열리며 검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경제사범 합동수사반이었어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협박, 증거인멸 혐의. 체포영장이 낭독되는 동안 조만기의 양팔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소리가 대강당에 울렸어요. 조현우도 경찰에게 잡혀 일어섰습니다. 아침까지 여유 부리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버지, 현우야. 부자의 외침이 허공에서 엇갈렸습니다. 끌려나가던 조만기가 지은을 돌아보았어요. 핏발선 눈으로 노려보았지만 지은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갑 채워진 채 끌려가는 그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조만기 부자가 대강당 밖으로 사라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객석 어딘가에서 박수 소리가 하나 터져 나왔습니다. 드문드문 시작된 박수가 점점 커지더니 대강당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이수연은 박수 속에서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선 지은을 바라보았어요. 지은도 이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다 끝났어. 병원 가자. 내 엄마한테 소식 전해줘야지. 마이크에 잡히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어요. 지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며칠간 악몽 같았던 시간이 끝났다는 실감이 온몸에 퍼졌어요. 무릎에서 힘이 빠지려 했지만 이모의 손이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대강당을 나서는 지은의 발걸음. 간병인 유니폼은 그대로였지만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았어요. 어깨를 펴고 정면을 바라보며 걸어나갔습니다. 며칠 후 생체간 이식 적합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쌍둥이 자매라 적합도는 최상이었어요. 이수연은 위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생체간 이식이 기증자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지 의료재단 이사장인 자신이 수술대에 눕는 동안 재단에 어떤 공백이 생기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45년간 나만 좋은 곳에 가서 미안했던 언니가 자기 몸의 일부를 동생에게 내어주는 것이었어요. 이정호에게 수술 기간 중 재단 업무 대행 체계를 정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이수연은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수술 당일 수술실 앞 복도에서 이수연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지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꼭 눌러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뜻인지 다녀오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담은 것인지 지은도 말 대신 이모의 손을 꽉 쥐어 돌려주었어요.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이모가 더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았어요. 거울을 양손으로 감싸준 채 수술실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형광등 불빛이 변한 건 아닌데 복도가 점점 더 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고 거울을 이마에 갖다 댔어요. 차갑던 유리가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나왔어요. 지친 얼굴이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두 분 다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의 무릎이 꺾였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며칠간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며칠 뒤 회복실. 어머니와 이수연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똑같은 얼굴 두 개가 하얀 베개 위에 나란히. 희정이 먼저 눈을 떴어요. 천장을 한참 올려다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옆으로 돌렸습니다. 옆 침대에 자기와 똑같은 얼굴이 누워 있었어요. 몇 번이나 눈을 깜빡였습니다. 꿈인가 싶어 손을 뻗었어요. 손끝이 언니의 팔에 닿는 순간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꿈이 아니네. 희정의 입에서 숨결 같은 한마디가 새어나왔어요. 그 소리에 이수연이 눈을 떴습니다. 옆 침대의 동생과 눈이 마주쳤어요. 아니야. 꿈이 아니야. 이수연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베개 위로 흘러내렸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어요. 희정도 울면서 웃었습니다. 미안한 듯, 고마운 듯, 입술이 몇 번 달싹거렸지만 말이 되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두 침대 사이로 자매의 손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45년간 하지 못했던 말들이 맞잡은 손 사이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회복실 문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무사히 퇴원했고 이수연도 건강하게 회복했어요. 퇴원 수속을 마치는데 누군가 뒤에서 지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선배 간병인이었어요. 늘 귓속말로 정보를 흘려주던 그 사람. 선배가 지은 앞에 서서 한참 말을 고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야, 나 그때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가 기록에 안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 말 덕분에 녹음기 샀어요. 언니가 도와준 거예요. 선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말없이 지은의 어깨를 한번 툭 쳤어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3년간 이 병원에서 처음 짓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로비를 지나는데 VIP 병동 쪽 엘리베이터에서 익숙한 얼굴이 내렸습니다. 309호 환자의 보호자, 재벌가 며느리의 남편이었어요. 지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목례였습니다. 고작 그것뿐이었지만 뉴스를 본 것이 분명했어요. 사과의 말은 없었습니다. 지은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가볍게 고개를 숙여받고 돌아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이수연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은이 의료경영학과 대학원에 입학하던 날, 이수연은 지은을 서강의료재단의 미래로 키우겠다고 선언했어요. 당장 이사장 자리를 넘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제대로 배우고 경험을 쌓게 한 뒤 재단을 맡길 생각이었어요. 이수연은 강남 최고급 아파트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모, 엄마가 평생 꿈꿨던 집이 있어요. 마당이 있고 햇살이 들어오고 꽃을 심을 수 있는 집. 공장에서 퇴근할 때 주택가 지나가면서 늘 말했거든요. 나중에 저런 데서 살고 싶다고. 고층 아파트는 어머니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의 꿈도 아니었어요. 이수연이 한참 조카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 외곽 한적한 주택가, 마당 있는 2층짜리 작은 집이 새 주인을 맞이했어요. 담장 너머 작은 마당, 한쪽에 놓인 평상, 붉은 기와 지붕 사이로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졌습니다. 이사 첫 주말이었어요. 지은이 마당 평상에 어머니와 이모를 나란히 앉혔습니다. 숯불화로에 고기를 올리고 쌈채소를 큰 접시에 담아내고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어요. 고기가 노릇하게 익어가는 동안 세 사람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수연이 보육원 시절 이야기를 꺼내면 희정이 그때 기억을 덧붙였어요. 45년간 비어있던 자리를 두 자매가 한 조각씩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웃다가 울고
울다가 다시 웃었어요. 지은이 잘 구워진 고기를 젓가락으로 집어 어머니 쌈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이모 쌈에도 올려주었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고기를 먹는 모습 위로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수연이 고기를 삼키며 나직이 말했어요. 미안해, 오래 걸렸어. 나도. 근데 왔잖아, 언니. 이게 어디야? 희정이 고기를 씹으며 웃었어요. 이수연이 동생의 손을 슬쩍 잡았습니다. 평상 한가운데 탁자 위에 2개의 하트 반쪽 거울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지은이 천천히 2 조각을 맞댔습니다. 하나의 완전한 하트가 봄 햇살을 받아 빛났어요. 대소변을 치우며 버텨내던 날들, 독촉장을 구겨넣던 밤들,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던 순간들이 모두 이 자리로 이어졌어요. 포기하지 않았기에, 무너지지 않았기에 이 따뜻한 오후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지은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봄 하늘이었습니다. 시선을 내려 탁자 위의 하트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 속에서 완성된 하트가 빛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거울은 부적이 아니라 약속이었다는 것을, 다시 만나자는, 반드시 만나자는 45년 전에 나눈 약속이었다는 것을. 고기 굽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마당 너머로 웃음소리가 흘러갔습니다. 지은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삼각김밥 하나를 반으로 나눠 끼니를 때우던 27살 간병인이 8,900원짜리 녹음기 하나로 자기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사람이 가장 위험한 증인이 되는 순간, 진실은 결국 힘이 아니라 용기에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나뉜 거울이 45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헤어짐이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이었다는 것을. 오늘 하루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손길 하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